노동 문제 짚어주시는 분이죠. 노무법인 공명의 남현영 노무사님 오늘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얼마나 막 여기저기 현장을 돌아다니고 그러면은 얼마 전에 MBC 뉴스 그 스트레이트 뉴스 나가는데 나는 무슨 데모하는 사람인 줄 알았어. 완전 무장하고 백팩 메고 막 이렇게 어느 사무실에 가서 따지듯이 왔다 갔다 하는 장면 딱 봤어요. 제가 뒷모습만 보고도 알아봤어요. 예, 많은 분들이 뒷모습 보고 전 줄 알았다 그러셔서 많은 사람이 좀 놀랐어요. 예, 나중에 또 페이스북에도 올리셨대. 자, 민주노총이 내일부터 파업한다고 다시 한번 강조를 했는데 이번 파업 원인은 또 이유는 뭡니까? 가장 기본적인 이유는 그 노동합법의 계약이에요. 이번에 경사노위에서 사회적 합의가 도출된 게 뭐냐면 탄력근로제예요. 예. 근데 탄력근로제는 탄력근로제가 뭔지 잠깐 좀 알아듣기 쉽게 설명을. 그러니까 보통 저희가 주 40시간 일을 하고 그 다음에 야간 연장까지 해가지고 주 52시간까지 일을 할 수 있게끔 법이 바뀌었잖아요. 네. 근데 탄력근로제는 그러니까 2주 동안 할 수 있게 하는 거랑 3개월 동안 할 수 있게 하는데 2주는 일을 많이 하고 그 다음 주에는 평균에 좀 일을 적게 하고 요게 탄력근로제인데 3개월 동안에 보통 한 주당 64시간까지 최대한 일을 할 수 있게끔 해놓은 거예요. 근데 이거는 근로자의 그 서면 동의도 필요하고 미리 합의하에 해서 탄력근로제를 도입하는 건데 이걸 6개월 단위로 늘리겠다는 거예요. 네. 6개월 단위로 늘리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주 80시간까지 일을 할 수 있다는 게 노동부 해석이에요. 근데 보통 이제 그전에는 2주나 3주였는데 이걸 6개월 단위로 늘리는 거고 6개월 단위로 늘리게 되면 그동안 연장이나 야간 휴일 근무 수당 했던 것들이 탄력근로제에서는 전혀 발생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 돈을 안 줘요? 보통 탄력근로제 그 시간 동안 탄력근로제 하겠다고 해놓으면 그 시간 동안은 그냥 일상임금이 되는 거예요. 본래는 일테면 8시간을 일하게 되어 있는데 2시간을 초과로 일했다면 초과된 2시간 분에 대해서는 뭐 1.5배인가? 연장수당이 발생을 하죠. 했죠. 예, 근데 그런데 탄력근로제를 주 64시간을 딱 해놨어요. 그럼 64시간 일한 거에 대해서는 일상임금만 나오는 거예요. 예, 그리고 나머지 그래서 그렇게 첨예하게 몇 달 동안 팽팽히 그랬던 거군요. 임금도 임금이고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나라가 OECD 국가에서 두 번째로 장시간 근로하는 나라잖아요. 예, 멕시코가 1위고 우리가 2위죠. 2위예요. 예. 다른 나라, 그러니까 독일보다 700시간을 더 일을 해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금은 거의 다 최저임금이죠. 그런데 지금 탄력근로제가 6개월 단위로 시행이 되면 그것도 전사업. 그 다음에 이게 독소조항이 너무 많은 게 그러니까 탄력근로제를 실시하고 나서 보통은 이제 보통 그전에는 주나 월 단위로 미리 날이 결정이 돼 있었어야 하는데 이번에는 네. 사용자가 필요할 경우에는 임의대로 할 수 있게끔 그 다음에 할 수 있게끔 해놨고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노조가 있는 그 기업이 10%가 채 안 돼요. 그렇죠. 네네. 더구나 300인 미만에서는 노조 조직률이 0.1%밖에 안 돼요. 그런 경우에 근로자들이 사업주가 서면 동의해라 했을 때 안 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되면 연장, 야간, 휴일 모든 근무가 일상 근무가 되는 거고 가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민주노총은 경사노위에서 탈퇴인가? 아무튼 여기 사인도 나왔죠. 하지 않고 예. 그랬던 거고. 예, 그것도 있고 또 하나가 뭐냐면 한국노총은 거기 사인했죠. 했는데 문제가 보통 이게 소위원회에서 합의를 하고 본회의에 가서 그게 도출돼서 합의가 됐어야 하는데 이 과정을 다 무시하고 예. 경총, 정부, 한국노총 이 4개 단체들이 자기 임의대로 해가지고 본회의에 올렸어요. 그러니까 절차상의 하자도 문제가 되고 내용상으로는 이거는 근기법의 강행 규정을 무시해요. 근로기준법. 예, 근로기준법에 52시간 가급적 예, 그럴게요. 풀 전체 이름으로. 예. 근로기준법은 강행 규정이라서 지켜야 해요. 근데 사용자와 근로자 대표 임의의 합의하에 의해서 근로기준법을 어길 수 있는 통로를 법적으로 마련해 만들어 놓으면 근로기준법 자체가 형해화되는 거죠. 그리고 이것도 전사업장으로. 근데 왜 경사노위는 그렇게 문제가 많은 걸 알면서 밀어붙이고 했답니까? 경기가 나빠서? 그게 아마 제일 큰 것 같긴 기업주들이 강력히 원해서? 예, 지금 이번에 그 6개월 동안 탄력 근로자 할 때 이게 필요하냐 안 할 때 재개만 나오고 나머지 모든 16개 업체, 그 단체들은
충분한 데이터가 없다 이렇게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재계만 강행을 했거든요. 근데 결국은 합의서에 사인을 했거든요. 네. 그다음 이것도 있고 탄력 근로제지만 실제로 우리나라 노동부에서 과로로 기준으로 삼는 게 주 60시간이에요. 네. 근데 지금 이렇게 탄력 근로제가 6개월 단위로 전사합적이 도입이 되게 되면 모든 사업者 24시간 동안 일을 할 수 있게 되면 이 나라는 과로 사회죠. 하나 질문이요. 6개월 단위 합의를 했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오늘이라고 치고 오늘로부터 6개월만 탄력 근로제를 하기로 한 겁니까? 그러면 6개월 1일째 되는 날은 이 제도 자체가 없어지는 거예요? 6개월 단위로 하는 거죠. 그럼 6개월 그때 가서 또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거기까지는 아직 얘기가 되지 않았죠. 6개월 동안에 이번 시간 64시간 일을 하면 다음 주는 거기서 빼고 근무를 하지만 예. 모든 근로자들이 연장수당이 1년 내내 연장이 발생하는 게 아니라 일이 많을 때 일을 해서 연장수를 하는 건데 예. 이렇게 제도적으로 만들어 놓으면 근로자 임금도 문제고 과로도 문제고 예. 그다음에 근로기준법이 형해화되는 강행 규정을 사업주와 근로자 합의에 의해서 무시하고 넘어갈 수 있는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발생하는 거죠. 근로기준법을 형해화시켰다. 그러니까 사실상 무시해버렸다. 그쵸. 이런 예. 말씀인데 예. 그건 굉장히 엄중한 사안 같은데 그렇죠. 왜 이 정부에서 이런 것을 경사노위라는 기구를 통해서이긴 하지만 이게 허용 이렇게 실시되는 거에 뭐 암묵적 동의는 최소한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무튼 동일하기보다는 적극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드는 게 이 네. 정권 자체가 노동자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촛불 정권에서 과연 노동자는 이 나라 국민인가라는 불만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지금 경사노위에서 또 다르게 그 경영정에서 주장하고 있는 내용들이 그 파업했을 경우에 네. 예 대체 근로 허용해라. 그 다음에 그 대체 근로라는 건 뭔지 아시죠? 그러니까 파업했을 때 다른 근로자를 대체 투입해서. 즉 이게 불법이거든요. 예. 근데 대체 근로하고 그 다음에 파업 일시 시간 장소는 그러니까 몇 명이 일을 하고 몇 명이 몇 시간 파업하니까 자세하게 써내라. 이거 하고 그 다음에 단체 협약 유효 기간을 6개월로 그러니까 지금 2년인데 3년으로 늘려라. 그러니까 이런 독소 조항들이 너무 많은데 이것 자체도 한국노총이 인정을 하고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 정권이 정말 노동자들에게 대해서 비정규직을 탈출할 수 있고 노동의 신성함을 존중받을 수 있는 정권인가에 대한 의문들이 근로자들한테서 광범위하게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내일부터 민주노총이 파업한다는 거는 이 탄력 근로제가 가장 큰 메인 이슈고 그다음에 두 번째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파업에 관련 네. 이번에 또 그 경총에서 말하는 게 그러니까 파업을 했을 때 저희가 그 파업이나 노동조합에 기업이 불이익한 이 처벌을 했을 때는 그 처벌 조항이 있어요. 그 처벌도 별거 아니에요. 2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 이하 벌금인데 그 조항조차도 없애달 이거거든요. 이렇게 해버리면 노동조합은 파업을 할 수가 없어요. 파업하면 대체 근로하죠. 그 다음에 파업할 때마다 신고해야죠. 신고하는데 몇 명이서 몇 시까지 어떻게 파업하겠다는 걸 다 알려라. 그러면 우리 적들 다 알려주고 저쪽에 다 대처를 쓸 파업 자체가 무의미해지는 상황이 오거든요. 노동자의 유일한 권리인데. 저항권이자 노동자임을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는 정체성이기도 한 파업의 권리가 완전히 없어지는 거죠. 이어진다라는 건데 노동조합이 파업을 할 수 없다면 노동조합으로서의 어떤 힘도 발휘할 수가 없거든요. 알겠습니다. 그것은 이제 원칙에 관한 문제고 예. 훼손돼서도 안 되고 양보할 수도 없는 문제라는 건 충분히 예. 인지하겠는데 이런 질문 많이 받으셔서 그리고 좀 불편해 하실지 모르지만 방송에서는 우리 남 노무사님께서는 어느 특정 뭐 한노총 또는 뭐 민주노총 뭐 이렇게 뭐 기업 어디 경우에 매우 중립적인 자세에서 말씀해 주실 것으로 기대를 하고요. 예. 개인적 견해가 아니니까. 예. 흔히들 뭐 민주노총 일부이긴 합니다만 귀족 노조다 고용세습이다 이런 거 가지고 일부 국민들의 인식이 안 좋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건 알고 계시죠. 그럼요. 네, 알죠. 그러면서 민주노총도 이제 그런 게 많은 고민이긴 할 텐데 어차피 대중적 이미지도 상당히 중요하니까 국민들 안에서 함께 동조하고 뭔가 일을 해야지 의미를 획득하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제 일부 문제들 때문에 계속해서 고장난 축음기 같긴 하지만 비판을 받으면 민주노총도 상당히 괴로울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민주노총은 뭐 국민들한테 좀 속 시원한 답 같은 거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제가 민주노총에 직접 관여하는 사람도 아, 아니고. 미안합니다. 예. 민노총 대변인한테 물었어야 하는 건데. 그렇죠. 그런데 네. 제가 알기로는 지금 민주노총의 비정규직 그 인원들이 60이 넘어요. 사실 몇 개 대기업 노조 빼놓고는 대부분이 비정규직 노조들이에요. 그래서 비정규직 하고 유일하게 싸워준 조직이 민주노총이기도 하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노총 하면 계속 그 프레임을 네. 기종 노조로 씌워왔거든요. 현대차, 기아차 등등 예. 몇 개. 그리고 실제로 기아차가 비정규직 거부한 거는 기아차 노조의 문제인데 민주노총 전체의 문제인 것처럼 프레임도 씌웠고, 네. 그 다음에 아직도 우리나라에서 노동이라 그러면 노조 혐오? 이게 19세기적 인식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독일이나 다른 나라 같은 경우 초등학교 때부터 그러니까 노조를 만들 수 있는 권리, 방법 이런 것들을 교육을 시켜요. 그 민주노총에서 현대차나 기아차는 민주노총 전체를 위해서는 당신들은 우리에게서 탈퇴해서 따로 나가라. 이건 너무 무식한 질문인가요? 그렇죠. 우리나라 좀 그런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경제가 네. 지금 대기업이 네.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그러니까 삼성 하나가 수출에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24%예요. 아니, 그건 아는데. 근데 그렇다고 삼성이 우리나라 경제를 그러니까 삼성 나가라 할 수 없는 것처럼. 아니, 민주노총이 그걸로 인해서 받는 타격이 적지 않으니, 그리고 사실 비정규직과 현대기아차 노조원들의 양태는 정말 천양지차 아닙니까? 그런 점에서는 저는 차라리 그냥 꼭 산별 노련으로 이렇게 묶어가지고 뭐 그럴 필요가 있을까 싶기도 하고. 답답해서 하는 얘기예요. 그 프레임을 벗기기까지 예. 좀 더 민주노총이 좀 더 활동을 더 하고 그러게 있겠지만 조금 더 민주노총이 어떤 일을 하는지 좀 애정도 가지고, 그러니까 노조라 그러면 무조건 과격하고 투쟁이고 왜 싸우고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봐주셨으면 하는 게, 지금 민주노총에 파업하기 전에 27일부터 경사노위 앞에서 그것도 예. 지금 안 그래도 여쭤보려고 했는데, 제가 현대기아차 등등 몇몇에서 좀 그래줬으면 하고 바라는 게, 민주노총이 그 문제만 닥치면, 물론 이제 프레임에 악질적으로 끌려 들어가서 참 억울하다, 이 점을 민노총 대변인은 아니시지만 그런 점도 있다는 것을 국민들도 좀 헤아려 주십시오라는 취지로 말씀하신 건 충분히 알겠는데, 그 프레임을 벗어나기가 일단 쉽지 않고, 그다음에 민주노총의 투쟁 방식에 대해서 너무 몇십 년 동안 똑같은 거 아니냐라는 무슨 집회장 같은 데 가보면 말이죠. 그렇죠. 예. 그런 견해도 일부 있고 하니까 민주노총, 우선은 현대차, 기아차 노조들이 바뀌는 게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사회 전체의 흐름에 맞춰서 우리는 정당한 몫을 주장하는 건지 모르지만 사회 전체의 흐름과 우리가 조금 동떨어져 있는 것도 인정을 해야 되겠다. 물론 고용세습도 왜 나왔는지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일하다가 이렇게 불의의 사고로 사망을 했을 경우나 할 경우에 그 집 생계가 막막해지니까 그 가족 중에서 일을 하실 만한 분이 계시면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그 가게가 유지되도록 하는 그런 거에서 시작됐지만 나중에 와서는 좀 변질된 측면도 있고 하니까, 그런 것들을 현대기아차 등등 몇몇 이른바 귀족노조라고 불리는 데에서 공격받는 부분을 스스로 과감히 양보하고, 그렇다면은 민주노총이 억울한 공격을 덜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안타까움에서 드린 말씀이었고요. 뭐 노조가 오래되다 보면 노조도 조직이다 보니까 내부적인 문제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다고 봐요. 관료화되는 점도 있고. 예, 민주노총도 그렇고 한국노총도 그렇고 어떤 조직이든 그런 부분들은 있을 거예요. 근데 네. 요즘 민주노총에서도 뭐 내부 싸움도 치열하겠지만 비정규직에 대해서 인원의 조합원이 점점 늘어나고, 그나마 유일하게 대한민국에서 비정규직하고 같이 예. 싸울 수 있는 조직이 유일하게? 유일해요. 아무도 네. 없어요. 민주노총밖에 없어요. 그 점에서는 당연히 민주노총을 응원하고 성원하고, 비정규직이 없어지는 것이 최고 목표여야 하지만 그게 바로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비정규직과 확실하게 연대해 있고 그들을 지키고 보호해주는 유일한 조직인 민주노총이, 그 점은 당연히 의미를 인정받고 그래야 하는 건 물론이죠. 네, 그 점은 이론의 여지가 없고요. 제가 또 그쪽 민주노총 사람도 아니고 그래서 더 이상 예. 네. 자, 경사노위 앞에서 지금 노동법률가들이 엿새째 단식 농성 중이라는데 어디 신문에도 잘 안 나고, 이분들 왜 법률가들이 모여서 이럽니까? 처음에 경사노위에서 탄력 근로자
합의했다가 나왔을 때 제일 먼저 법률적으로 따지신 분들이 그 노동인권을 담당하시는 변호사, 그러니까 어떤 단체들이 있냐면 민주변호사, 그 민변 모임, 그 다음에 민주노총, 금속노조, 거기 노동법률원, 그 다음에 그 노동인권을 위한 그 노무사 모임, 그 다음에 비정규직 연대 모임, 여기에 근무하시는 변호사님들, 노무사님들이 이건 아니다. 이거는 근로기준법이나 노동조합법을 완전히 파괴시키는 법이다. 실제로 이 얘기가 처음 나왔던 게 그 ILO에서 우리나라가 이제 4개가 조약이 아직 비준이 안 됐어요. 8개 중에. 근데 그거는 전 세계 보편적으로 해야 할 기본적인 인권이고 헌법적 권리인데 우리나라가 4개가 안 들어가 있는데 ILO에서 국제노동기구에서 거기 이제 비준을 하라고 하니까 그 정부에서는 그걸 비준하는 대신에 경영계 쪽에 뭔가 던져줘야 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선물을? 예. 그래서 나게 탄력 근로제가 아까 그게 교환의 성격이 아닌데 말이죠. 교환의 성격이 아니죠. 너무나 당연히 해야 할 건데 그렇게 되면서 탄력 근로제라 아까 말씀드린 그 단결권에 대한 그 파업에 대한 그 다드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그 ILO 비준은 교환 아니다. 이건 천부 인권적인 거다. 그 ILO 비준이 뭐였냐면 단결권 보장이에요. 우리나라가 정교조가 아직 비합법이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 공무원 노조 안 되잖아. 딴 나라는 판사 노조도 있고 경찰 노조도 있고 하다못해 군인 노조도 있거든요. 판사 노조도, 군인 노조도 있어요. 보전 노조 있어요. 경찰 노조 다 있어요. 하다못해 피지 같은 데는 경찰 노조도 있어요. 아니 그 프랑스도 경찰 노조 있잖아요. 그 말은 들어봤는데 군인 노조는 군인 노조도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우리 같은 개병제는 아니겠지 이제. 뭐 거기는 이제 모병제겠죠.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인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 노조 가입도 공무원 노조도 지금 그렇죠. 정공로 불법 그 다음에 해직되고 정치적 중립화 뭐 이런 정교조도 그렇고요. 그다음 해직자도 안 되고. 사실 전교정제는 지금 고용노동부의 그 행정 시행명령 하나만 바꾸면 되는 거 아닙니까? 팩스 하나만 보내면 돼요. 그럼 정말 그건 좀 이해하기 힘들어요. 그것도 공약이었는데. 네. 그래서 ILO 그 비준을 가입하게 되면 정교조도 이제 합법화 되는 거고요. 단결권 보장하고 강제 노동 금지예요. 이건 너무나 기본적인 천부 인권적인 건데 이 협약을 안 하고 있다가 이걸 안 하게 되면 다른 나라 선진국에서 너는 노동 후진국이다 이런 얘기를 엄청 많이 듣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건 가입해야 되고. 근데 이거 하고 교환적인 성격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지적하고 항의하느라고 지금 법률가들이 엿새째 단식 농성 중. 27일부터 단식 농성 중이고 지금 30명 정도 오늘 아침에도 그런 의미로. 몇 분이서 하고 있습니까? 한 30명 정도가 30명 돌아가면서 하시고. 적은 인원이 아닌데 왜 이런 게 전혀 기사에 안 뜨나? 전혀 안 나오지는 않은데 인터넷에 조금씩은 나오는데 그러니까 메이저 방송이나 언론에서 전혀 안 나라는 거죠. 조정동도 안 달아주는 거예요. 알고도 안 쓰는 거예요? 몰라서 안 쓰는 거예요? 경사위 열심히 다니는데 모를 수 있을까요? 경산우유 앞에서 지금 천먹지고 농성하고 있는데요. 그러게. 근데 뭐 국회 앞에서 1년째 농성해도 기사 안 쓰는 태반이긴 하지만 이건 좀 얘기가 안 되네. 지금 첨예한 그 사회적인 이슈고 그다음에 경산우유가 지금 핫 이슈잖아요. 내일 또 내일 합의 서명한다 그러는데 더구나 그 우리나라에서 그 법률, 노동에 대해서 법률가의 전문가라고 하시는 변호사님들과 노무사님들이 이건 법이 위반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안 된다고 단식 농성을 27일부터 들어갔는데도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국민TV 이강윤의 오늘이 존재 의의가 있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직접 모셔다가 듣고 왜 그러는 거고 문제가 뭐고 이게 그냥 생떼 부리거나 이런 게 아니라 ILO가 권장한 거고 세계 거의 모든 나라가 다 받아들이고 있고 너무나 상식처럼 학교에서는 교과서에서 가르치고 있는 건데 실제 우리 정부는 촛불 정부 들어와서도 아직 그걸 안 하고 있다. 그 4개 조항. 8개 중에 보편적 8개 중에 4개만 단결권 보장하고 강제노동 금지. 그거 기본 중에 기본 아닙니까? 그렇죠. 그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적인 권리였습니다. 그게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만국의 노동자여 단결하라는 막스 그 말에 후달짝 놀라가지고 단결권을 안 하는 건 알겠죠. 설마. 아니 이명박 박근혜 때라면 그렇게라도 억지로 추론을 해보겠는데 어쨌거나 이건 말이 안 됩니다. 저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더구나 노동인권 변호사 출신이시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참석하신 분들이 문재인 대통령한테 묻고 싶다고 노동인권 변호사로서 이 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왜 아이를 빚은 안 하냐? 이게 고환적 성격이냐? 이런 질문들도 이번에 그 성명서 보니까 있더라고요. 네, 굉장히 중요한 문제 제기 같습니다. 그 이분들 지금 단식 농성 중인데 어때요? 뭐 해결 기미가 좀 있어 보입니까? 아니면 다들 한숨으로 대답을? 예, 그러네요. 이게 차라리 이명박 박근혜 정권 때는 이 문제를 건들지도 못했어요. 사실은. 그렇지. 그때도 탄력 근로자 학대에 따랐을 때 사회 전반적인 저항이 부딪혔었거든요. 근데 왜 이런 법들이 이 정권에 와서 오히려 더 개혁이 되는 건지 예. 그게 하청 노동자들의 삶이 뭐가 더 좋아진 건지 진짜 깝깝해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걸 어떻게 해결하고 풀어나가야 할지에 대해서 오히려 더 절망하시는 것 같아요. 기대가 더 컸기 때문에 그런 점도 있겠지만 조금이라도 나아지기를 바랬는데 오히려 이명박 박근혜 정권 때도 건들지 않았던 그런 것들을 지금 이 정권에서 그 형해화시키고 근로자들에게 가장 기본적인 근로기준법하고 노동조합법이거든요. 네. 이 두 개밖에 없어요, 법이. 근데 이 두 개를 무력화시켜버리면 대다수의 국민 1,100만의 비정규직과 일반 그러니까 소시민들이 기댈 수 있는 법이 없어요. 이건 정말 그렇지 않아도 정부 출범 후 한 7개월 넘기면서부터 우리가 친노동자 정부까지 바라는 건 아니라 하더라도 노동자 정책에 대한 기본적인 접근법은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응? 우리를 무리하게 편들어 달라는 게 아니라 법에 정해진 대로의 권리는 보장하는 정부를 원한다. 이런 말들이 계속해서 제기돼 왔고 지금 더 그런 목소들이 커진다는 게 문제인 거죠. 그렇죠. 저희 노동법을 더 유리하게 개정해달라는 말조차도 끊을 수 없는 게 지금도 독소조항들이 엄청 많아요. 네네. 노조가 파업 한번 하려면 조정도 거쳐야 되고 중재도 하고 필수 유지 업무 필수 어마어마한 족쇄들이 있는데 그 족쇄를 하고 정말 100개의 단계를 거쳐서 마지막 한 단계가 남았는데 그 한 단계까지도 못하게 무너뜨려 버리는 이런 법이 노동자들에게 너무 많은 양보와 희생을 여전히 강요하고 있다. 예, 전 세계에서 노동조합이 100인 이하가 저희가 0.1%가 조직돼 있어요. 거의 없다고 봐야 되겠군요. 없다고 봐야죠. 100인 이하 기업에서 노동조합은 거의 없어요. 그러면 근로자들을 취업규칙이나 보통 이제 근로계약서 쓸 때 사용자가 마음대로 써버리면 어디 가서 계약서랑 한번 사인하게 되면 어디 가서 항의도 못 하거든요. 그럼 자기 권리를 찾을 수 있는 법이 근로기준법인데 네. 그 근로기준법은 최하 수준이거든요. 예. 근데 그 최하마저도 없애버리면 누구한테 가서 그 일반 서민들이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노동조합이 하니까 문제다 싸운다 투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결국은 자기 문제예요. 예, 오늘 지금 경사노위 앞에서 엿새째 단식 농성 중인 노동 법률가들 얘기를 자세히 들었습니다. 아주 조만간 지금 농성에 참여하고 계신 한 분을 섭외해서 생생한 인터뷰를 좀 하겠습니다. 이건 감사합니다. 별수 감사받을 일이 절대 아니고요. 오히려 몰랐는데 가르쳐 주셔서 저희가 감사드려야 하는 거고 시청자들께 드리는 약속입니다. 대한항공 하청 문제로 이제 작지만 의미 있는 승리를 거뒀다는 게 지난번에 와주셔서 하신 얘기고 그 뒤로도 뭐 대한항공이 좀 변화가 있습니까? 아니면 모르쇠입니까? 이 집은 여기는 그 집안도 좀 문제가 많은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 그 재벌이니까 집안이 표면적으로만 좀 심하고 덜 심하겠지만 본질은 같지 않을까요? 그래요? 거의 다 똑같지 않겠어요? 이미 우리나라에서 정규직, 비정규직이 사회 신분이라고 법원에서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제 재벌하고 일반 서민도 옛날에 봉건 용주하고 마름, 소작이 그 정도 아닐까? 농노, 노예. 예, 그런 것 같아요. 이미 신분 제도가 된 것 같아요. 대한항공 지금 뭐 아버지, 엄마, 뭐 자식들 다 지금 줄줄이 법원 재판소 들락거리고 또 뭐 누구는 이혼 소송도 하고 부부싸움 하는 게 막 이렇게 생중계되는데 네. 여기 경영권은 박탈하기가 또 쉽지 않다면서요. 우리나라 법이 대주주가 2%만 가지고서도 전체 그룹을 지배하시게끔 법이 너무 재벌 이상한 법이죠. 예, 그렇게 돼 있으니까 지금 국민연금에서 형사재판을 받게 돼서 근거에서 벌 받으면
박탈할 수 있다 뭐 이렇게는 하는 모양인데 아직까지는 어떻게 될지 세게 경영 참여는 하지 않는 쪽으로 좀 의견을 모았다고 해요. 예. 만약에 경영 참여를 아주 세게 하면 그동안 받았던 그 뭐라 그러죠? 이익, 페이버라고 그러나? 영어를 써서 죄송한데 그걸 다 이렇게 토해내는 뭐 그런 게 있나 봐요. 이게 이제 국민연금 자체가 그 주주로서 참여한 게 아니라 투자로서 참여해서 아마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예. 예. 그래도 그래도 정말 심각하던데. 예, 국격의 문제인 것 같아요. 맞아요. 국적항공기인데. 네티즌들이 그러잖아요. 태극문이 못 쓰게 하자고. 예. 그리고 왜 대한항공이라고 대한을 붙이느냐. 예, 한진항공이 맞죠. 왜 대한이- 한진으로 하든지 뭐 그러게요. 조중훈 항공도 문제가 있네. 몇 % 가지고 다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안 되죠. 예. 그냥 뭐 동네 항공 그럼 되지 뭐. 근데 지금 아무튼 거기도 하나도 변한 게 없어요. 예. 예, 지금도 여전히 부당노동 행위는 자행되고 있고 노조 파괴 행위도 계속 자행되고 있고 재판 받으면서도 예, 그 손해배상,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손해배상 선고를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작업을 하고 있는데 한 여성 그 민주노총 소속인 분을 그 갑자기 성질을 내면서 내려가라고 뭐 있었어. 그 자리에서 딴 데로 내려가 욕설을 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 있는 노동자분들이 2시간 파업을 했어요. 네. 이전 파업을 딱 2시간 했어요. 근데 그 손해배상 소송 청구가 들어왔어요. 2시간 파업에 대해서 예, 손해배상 청구. 임금 손 아니죠 뭐 생산량 뭐 손실 어쩌고 그- 저쩌고 해서 근데 그 손해배상 청구 들어온 그 조건이 뭐냐면 예. 인상권 침해라는 거예요. 아 아니 같이 일하다가 내려가라고 욕설을 해가지고 이렇게 일을 못해서 했는데 그게 인사권 침해. 그 아무튼 대한항공은 우리 저 남현영 노무사님을 비롯한 아주 바지런하고 야무진 활동가 분들께 일단 최전선을 맡기겠고요. 국민들이 그 뒤에 무수하게 응원하고 있다는 점은 또 공분하고 있다는 점은 충분히 아시고 늘 든든합니다. 그러면서도 한편 짠합니다. 볼 때마다. 아 왜요? 이렇게 열성적인 몇 분만의 헌신적이고 사생활을 포기해 가면서까지 하는 희생으로 사회가 발전해서는 안 되거든요, 실은. 기폭제나 마중물은 그렇게 해서 될지 모르지만 아, 제도가 굴러가도록 바뀌어야 하는 건데. 근데 제일 중요한 게 제조 시스템이요. 시스템. 예, 예. 그게 정말 간절하게 바라는. 알겠습니다. 자주 여기 나와 주셔서 발언권을 계속 드릴 터이니까. 예. 오늘 얘기는 일단 여기까지. 아쉽지만.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남현영 노무법인 공명의 노무사님과 얘기 나눴습니다.